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치권에서 담보물권의 두 번째 주제인 저당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2쪽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당권이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죠. 가령 채무자 A가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이렇게 해요. 돈을 예컨대 이렇게 5천만 원을 빌렸다. 이때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을 하면서 부동산을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죠. 이쪽에서 과수원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설정. 그래서 돈을 빼낸 채무자, 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채무는 5천만 원. 그럼 은행 쪽에서는 채무자 A하고 거래를요, 두 가지 계약을 한 거죠. 금전거래. 5천만 원에 대한 금전거래를 하나 한 거고, 또 하나는 그 금전 5천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서 부동산을요, 과수원을 담보로 잡고 저당권 등기를 여기다 해놓은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래서 이 저당권, 과수원에 대한 저당권은 채권이죠. 빌려준 5천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담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그러죠. 저당권자. 대출 받으신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 이렇게. 그럼 이 저당권은 언제까지만 존재하는 거냐면 5천만 원이 5천만 원을 갚을 때까지요. 갚을 때까지만 저당권은 존재해요. 싹 갚아버리면, 빚 5천만 원을 싹 갚아버리게 되면 채무가 없으니까요. 융자금 상환이 끝나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저당권은 빚만 갚게 되면 채무 때문에, 이 빚 때문에 저당권이 존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면 5천만 원의 부채가 사라지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없어져요. 말소 등기를 할 필요 없이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언제 소멸해요? 빚을 싹 갚아버리면. 또 하나. 이 B가 만약에 국민은행이라고 칠 때 국민은행이 경매를 안 하고 다른 은행이요, C라고 하는 또 다른 저당권자가, C라고 하는 2순위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가 여기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쪽이 1번 저당권, 이쪽이 2번 저당권. 같은 과수원에 저당권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두 개의 저당권이. 이때 2번 저당권자가 저 과수원을 경매를 쳐버리게 되면 1순위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소멸해요. 그 저당권은 경매가 돼버리면 자기가 경매를 때리든 후순위자가 경매를 때리든 저당권은 모두 어떻게 되느냐면 다 소멸해버려. 이것도 소멸, 2번 저당권도 소멸. 그리고 순위대로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을 받는다. 얘가 1순위로 배당, C가 2순위로 배당. 그래서 저당권은 경매가 붙어버리면, 누군가가 경매를 때려버리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경매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거고, 그럼 경매를 때리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 과수원에 대한 처분권을 은행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을. 즉 5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 전까지요. 여기서 처분권 할 때 유념할 건 하나 이거예요. 은행은 저당권은 저 과수원, 담보 잡은 부동산이 담보 잡은 물건이죠.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을 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때 처분권은 언제부터냐면 변제기 후에죠. 변제기 후에. 변제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 과수원 처분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상관없죠. 왜? 얘가 소유자니까, 설정자가 소유자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과수원을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다만 변제기 됐는데 못 갚으면, 변제기 됐는데 융자금을 못 갚게 되면 바로 은행이 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다. 경매 처분을 해버립니다. 경매 처분을. 그래서 저당권자의 은행은 처분권을 쥔다 할 때 처분권은 언제부터? 변제기 이후부터예요. 변제기 이후부터 처분권을 은행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칼자루 여기다. 이게 저당권의 핵심이죠.
이때 5천만 원이 원금이죠. 이게 원금. 근데 이쪽에서 채무자가 사정이 나빠서, 경제 사정이 나빠서 못 갚게 되면 여기서 계속 이자가 불죠. 이자가 불고 계속 불죠.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마침내 갚아야 될 돈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9천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이게요. 전체가. 이게 다 합쳐가지고 9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9천만 원. 이 9천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가 뭐 할 돈? 갚아야 할 돈. 원래 원금 5천이었는데 이자가 불고 지연이자도 불고 우약금도 불어가지고 지금 9천만 원까지 커버렸다. 그럼 이 돈을요. 이 돈을 몽땅 묶어서 우리는 채무자가 갚을 돈. 그럼 은행은 뭐 할 돈? 경매로 가져갈 돈.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 은행은 경매로 가져갈 돈. 그래서 이 9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9천만 원을 뭐라고 불러준다? 피담보채권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피담보채권. 갚을 돈이라고, 갚을 돈. 채무자는 갚아야 될 돈, 은행은 가져갈 돈. 그럼 얘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흥부라고 그러면, 흥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피담보 채무가 되죠. 9천만 원을 갚아야 이 과수원에 있는 저당권을 털어낸다고. 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흥부 입장, 대출 받은 얘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라고 그러죠. 피담보 채무, 얘는 피담보 채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원금에서 이렇게 커질 수 있죠. 점점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커지죠. 어쨌거나 변제기에 이걸 상환해주면 이 저당권은 저절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해요. 말소등기 없이. 이렇게 줄 문제. 그리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모두 소멸한다. 얘도 다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빚 갚아도 소멸하고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오케이. 이걸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빚어지는 법리가 꽤 많죠. 꽤 많이 저당권에서 여러 가지 법리가 충돌이 돼요. 예, 가령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 떴다. 전세권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여기 부동산에 전세권이 있었는데 그 경매가 되면 이 전세권은 없어질까 존속할까 이런 문제도 남고요. 법정리상권의 문제도 남고 예, 여기서 벌어지는 법리가 복잡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당권의 전체 체계를 세워보면 이렇게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체계는요. 이렇게 5가지로 책에다가 362페이지에 위에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의 체계. 예, 목차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목차가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압축을 딱 간결하게 해드리면 이렇게요.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저당권의 성립부분. 성립부분이 성립해서 우리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다음 저당권의 효력. 두 번째 카테고리가 저당권의 효력. 효력이 한 6가지 정도예요. 6개 정도의 효력을 나눠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저당권 침해. 저당권을 누군가가 침범을 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거냐 문제. 여기서는 한 2가지만 보시면 돼요. 2개 정도만. 그 다음 4번째가요. 저당권의 처분 문제예요. 저당권의 처분. 여기는 저당권을 은행이 저당권을 넘길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처분해서 넘겨줄 수 있거든요. 왜? 물건이니까. 저당권이 물건이니까 이걸 처분할 수 있거든요. 이때 저당권을 처분할 때는 채권하고요. 같이 옮겨줘야 돼요. 같이. 채권도 넘겨주고 저당권도 넘겨주고 그래서 채권하고 저당권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거를 수반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수반성. 채권 주면 저당권도 같이 줘야지. 저당권만 얘한테 주고 채권은 여기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수반성의 원리 때문에. 이거를 저당권의 처분 문제라고 그래요. 처분. 저당권의 처분에서 무슨 원리요? 수반성의 원리. 같이 이전한다는 거죠. 같이. 그 다음 마지막에 5번째가 저당권의 소멸 문제죠. 저당권 소멸. 소멸은 제가 방금 소개를 했어요. 저당권 언제 소멸해요? 빚 갚으면
빚 갚아버리면 저당권 소멸하고, 두 번째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항상 소멸한다. 항상. 그죠? 예. 이 점이 유치권하고 달라요.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안 없어져요. 근데 저당권은 항상 소멸해요. 모두. 그리고 순위에 따라 배당을 순서대로 받는다. 예, 그래서 저당권을 이렇게 5개 카테고리로 딱 나눠가지고 분절해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첫 번째인 저당권 성립하고 서론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설 볼게요. 총설 01번. 자, 내용 356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문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의 밑줄이요. 얘가 과수원에 저당을 설정할 때 과수원에 대한 점유, 이 담보 잡힌 부동산의 점유를 은행한테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점유는 설정자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두 줄장.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부동산이 담보죠. 담보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동그라미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우선 변제. 어떻게 해서? 경매해가지고. 저당권의 핵심은 경매를 때린다는 거죠. 경매를 해서 뭐 받는 걸요?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누구보다? 다른 채권자, 후순위자보다. 후순위자보다 경매 쳐서 우선 변제 받는 거. 이게 저당권의 핵심이다. 이때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이죠. 흥부다. 흥부가 돈 빌리면 얘가 채무자죠. 근데 흥부가 돈을 빌리고 자기 친구를 보증인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이쪽이요. 보증 역할을 하는 거죠. 보증인 역할을. 그럼 대출은 A가 이렇게고요. 대출 5천만 원은 얘가 빼내고, 보증은 누가 서주고요? 친구가 서주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은행 가서 설정 계약은 누가 하느냐? 보증 서준 사람 C가 하는 거죠. C가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은 저 채무자 흥부한테 일으켜주고, 그죠? 대출금 일로 실행이 되고, 저당권 설정은 보증인하고 설정 계약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금전 거래는 이렇게, 저당권 거래는 이렇게 보증인하고 하게 되죠. 이때 이 보증인을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줄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할 때 제3자가 누구냐? 물상보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 주는 사람은, 저당 설정하는 사람은 보통은 채무자죠. 돈 빌리는. 돈을 꿔 대출받는 채무자인데,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제3자도 될 수 있다. 제3자. 그 제3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준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채무자 또는 제3자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얘네 둘을 묶어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채무자 또는 제3자를 묶어서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얘한테 줘야 안 줘요? 점유를 얘한테 주지 않는다. 예, 요게 저당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받는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성질에서, 상괄 2번에서 성질에서 약정담보물권 2번에 동그라미 할게요. 저당권은 약정,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유치권은 약정 안 해도 돼요. 법정담보물권이죠. 옆에 적어볼게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이 점 저당권하고 다른 거예요. 저당권은 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야죠. 계약. 은행하고 채무자하고 설정자하고 대출 계약을 해야 되죠. 약정담보물권 이어요. 다음 3번에 통유성의 별표. 통유성의 첫 번째 부종성. 저당권은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죠. 이게 없어지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죠. 부종성의 동그라미요. 수반성. 채권하고 저당권은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거를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9천만 원을 다 갚아야죠. 피담보 채권 9천만 원을 갚아야죠. 일부만 갚으면 이건 안 없어져요. 불가분성. 그 다음 물상대위성. 이 담보 잡힌 부동산이
멸실되면 어디에 존재한다?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존재하는 거. 그거를 물상대위성. 네 가지의 통유성,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저당권에 작동한다. 그 통유성의 별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저당권 이제 성립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저당권 성립에서 네 가지요. 네 가지. 이 부분 보도록 합니다. 노트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노트에 포인트만 제가 딱 줄여가지고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저당권을 노트 한 2장 정도로 딱 줄여가지고 간결하게 핵심만 쉽게 풀어가서 마무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당권 성립이에요. 성립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당권 성립의 첫 번째는 저당권은 설정 계약을 해야 되죠. 저당권 설정 계약. 은행하고 채무자하고 설정 계약을 해야지 저당권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계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를 해줘야죠. 등기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저당권 성립 요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당권 성립의 두 번째 요소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당사자는 두 사람이죠. 누구요? 설정자하고 은행, 저당권자 둘이죠. 두 사람. 저당권을 뭐 하는 사람? 설정하는 사람. 설정자. 설정자는 누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보증서주는 이 친구요. 이 내 착한 친구, 내 초등학교 동창, 얘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어. 보증서 주는 사람은. 그죠? 우리 부모도 안 써줘. 우리 친구, 우리 형제도 안 써주는데 이 친구는 보증을 써줬어. 그죠? 내 인생 동반자. 얘는 물상보증인. 설정자 또는 누구요? 설정자에는 두 사람이 되는 거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은행. 은행을 우리는 저당권자라고 그러죠. 저당권자. 두 사람이 저당권 계약의 당사자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성립 요소는 저당권은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담보가 있어야 은행은 대출을 실행을 해주죠. 담보 잡을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객체라고 그러죠. 저당권의 객체. 객체는 소위 담보물이라고 그래요. 담보물. 담보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은행에서 담보로 쓸 수 있는 거.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이어야 된다. 부동산. 부동산은 되고 동산은 안 되죠. 동산은. 동산은 왜 안 될까요? 등기를 꽂을 수 없어요. 등기를.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꽂을 수 없기 때문에 동산은 담보로 쓸 수 없다.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점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부동산, 동산 다 되죠. 근데 저당권은 동산은 담보로, 객체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유치권하고 다른 거죠. 살짝. 그게 중요하잖아요. 단 부동산은 된다는 거죠. 부동산. 또 하나요. 또 하나. 이게 땅 한 필지면 한 필지 전부는 되죠. 한 필지 전부. 전부를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는 거지. 땅 일부요. 땅 1000평 중에 일부만 대출 받는 건 안 된다. 그래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전부는 돼도. 한 필지 부동산 전부는 돼도 부동산 어디는요? 일부는 안 된다. 일부는. 부동산의 어디에는 일부는 담보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18의 기출. 18의 기출 문제. 분할을 해야지. 요 일부만 나 대출 받을 거야. 그런 거 불가능해요. 요 일부만 설정하는 거 불가능해요. 만약 여기에만 요 1000평 중에 여기 200평에만 저당권 설정을 한다. 분할도 안 했는데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 안 한 채로 여기에만 저당권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있다. 가정해 볼까요? 일부만 분할하고요. 분할 안 하고 분할 등기 안 한 채로 여기에 저당권이 생겼다면 이거 못 갚으면 은행은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경매 때리겠죠. 그럼 경매를 때려버리면 여기만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죠. 땅은 몇 개인데요? 하나인데 소유자가 두 사람이 되죠. 그럼 일물 이권주의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일부에는 용익물권, 전세권이 들어올 수 있어도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공유 지분에는요. 공유 어디에는 지분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에. 그렇죠? 지분 가지고 대출 일으킬 수 있죠. 다음, 전세권이나 지상권 가지고 은행 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담보로 쓸 수 있어요. 반면에 지역권은,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의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법조문에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지역권의 저당 설정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되죠. 전세권하고 어디에? 지상권은.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디죠? 지역권이죠.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더라.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문제. 그 다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저당권이 있으려면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죠. 피담보 뭐가 있을 것? 채권. 여기 있죠. 이거 9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은행이 경매로 가져갈 돈. 거꾸로 채무자가 뭐 할 돈? 갚을 돈.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 이거는 원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서 9천만 원을 말하는 거죠. 원금 4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뭐까지 묶어서 이자하고 위약금까지 다 합친 돈. 예. 그래서 저당권 성립에 관한 기본적인 성립 요소 4가지를 이렇게 보셨어요. 4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1번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해야 되죠. 2번째 2번 당사자가 2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구하고요?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은행. 3번 담보 객체가 있어야죠. 담보를 쓸 수 있는 객체가. 그거는 부동산이어야 된다. 부동산. 4번 대출금이 있어야 되죠. 그 대출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4가지가 저당권의 성립 요소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밑줄을 그으면서 진행을 하죠. 노트에는 이렇게 딱 적어놓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363페이지.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성질의 기억, 물권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처분의 의의다. 거기에 별표할게요.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는 과수원에다가 은행 앞으로 저당을 설정하는 거. 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처분의 의의다. 저당권 설정 계약. 과수원 주인하고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거는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 행위다. 즉 과수원에 대한 처분권을 은행 앞으로 갖다 맡겨주는 거예요. 못 갚으면 이 땅 경매하세요라고 처분권을 은행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무슨 행위에 들어가요? 처분 행위에 들어가요. 처분 행위. 여기 별표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이 설정자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저당을 설정하려면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처분 권한이.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뭐가 있는 자만?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 뭐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처분 행위니까요. 즉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있는 사람만 이걸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땅에 대한 이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저당을 잡힐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매매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였죠. 왜요?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그래서 매매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이 없어도 됐어요. 없어도. 민법 총칙에서. 그런데 저당권 설정하는 건 처분행위이고 당연히 뭐가 따라와줘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저당권 설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지상권 설정도 설정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전세권 설정도 설정이라는 단어 들어가죠.
이런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은 다 무슨 행위냐? 처분 행위라고 보면 좋아요. 저당 설정하는 거, 집에 전세 설정하는 거는 다 무슨 행위? 처분 행위다. 그래 뭐가 있어야 됨?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권 없는 놈이 저당을 설정하는 거는 법적으로 효력 있다, 무효다? 무효다. 오케이. 기출문제.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이 단어다. 이 단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슨 행위에 들어간다고요? 처분 행위에 들어갑니다. 처분 행위. 그리고 뭐가 필요함? 처분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밑줄 그시면 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맨 위에 줄이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 계약, 거기에 밑줄 긋게요.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별표. 19에 24의 기출.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해결했어요. 다음 두 번째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이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게 주된 계약이고요. 이게 주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 이게 주, 이게 종이고요. 이게 주라고 이해하시면 거꾸로 된 거예요. 저당 설정은 왜 하는 거죠? 과수원을 은행에다가 왜 설정하는 거죠? 바로 돈 빌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소비대차, 돈 빌리는 게 주, 이게 종.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처분 행위이면서 무슨 행위다? 이거 종된 행위다. 종된 행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밑에 디귿 볼게요. 디귿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다. 왜요? 계약이잖아요. 저당권 설정도 은행하고 대출 받는 채무자하고 설정하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불요식이고 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밑줄이요. 조건. 조건의 별표. 17의 기출. 단독행위는 조건을 넣을 수 없죠.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단독행위는 조건을 넣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조건을 넣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한 두 가지 속성, 처분 행위하고 종된 행위라는 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당사자. 저당권 설정하려면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 설정하는 사람이 누구?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그 다음 은행을 뭐라고 그러죠? 은행을 저당권자. 두 분이 있어야 되죠. 당사자, 기억,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의 채무자하고 또 하나요? 제3자. 두 사람의 동그라미 거두시고요. 그 다음 니은의 저당권자요. 이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즉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돼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동일인. 이게 동일인이어야 된다고요. 왜 동일인이어야 되는가? 라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채권은 B가 가지고 있고요. 채권은 B, 저당권은 C 이렇게 갖게 되면 찢어지죠. 분리되어져 있어요. 뭐하고? 저당권하고 채권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채권과 저당권은 동일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돼요. 채권은 B, 저당권은 C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달라져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보통은 누구예요? 보통은 채권자다. 채권자와 뭐 하셔야 돼요? 일치하셔야 돼요. 일치. 여기다 쓰십니다. 원칙이라고요. 원칙. 거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바로 이 예외 때문에 이걸 원칙이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원칙하고요. 동일인이어야 한다. 옆에다 쓰세요. 원칙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한다. 단 뒤로 가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 우리 책에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기술이 조금 미흡한데요. 그래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원칙이다. 항상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이다. 다만 뒷장 넘어가시면 판례 하나 나와 있죠. 판례. 그 판례 위에다가 제목을 넣어주세요. 판례 위에다가 제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제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같아야 되죠. 분리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 아닌, 원래는 채권자여야 되는데 채권자 아닌 누가 앞으로요? 제3자 명의.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등기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채권자 앞으로 해야 된다며, 채권자 앞으로. 그런데 여기에 채권자 아닌 누구 명의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무효. 왜? 채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무효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으시고 위에 판례다가, 그 판례 위에다가 이걸 적으시면 돼요. 원칙 무효. 다만 예외요. 예외.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 판례는 지금 이 예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라고 하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합의? 3자 합의요. 얘가 은행이죠, 은행이. 은행이 누구하고요? 제3자고, 이 제3자하고 합의를 했다고. 채권을 제3자에게 주고 저당권도 B가 아니라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등기하기로. 이렇게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명의 저당권은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유효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입니다. 요 사정이 있어야 돼요. 요 사정. 3자 합의가 있을 때만이에요. 3자 합의가 있을 때만. 합의 안 하면요. 합의 안 하고 채권은 여기, 저당권은 여기. 합의 안 하고 이렇게요. 찢어놓으면, 채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찢어놓으면 이거는 무효예요. 근데 3자 간에 뭐가 있을 때만, 합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거는 유효라는 거죠. 아주 제한적으로 유효해요. 제한적으로. 원래는 무효이고. 자, 그 판례가 364페이지에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364페이지 판례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무슨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밑줄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명의 저당권은, 제3자명의 저당권은 무효요, 유효요? 유효다. 오케이. 26회 기출. 자, 그래서 두 가지 보셨습니다. 두 가지. 당사자 문제에서 두 가지요. 보통 저당권자는 누구여야 돼요? 채권자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예외. 채권자 아닌 누구 앞으로 이렇게. 채권자 아닌 누구 앞으로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뽑아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요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가로 2번에 저당권의 객체 보시죠. 저당권의 객체. 예, 객체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전부 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가능하죠. 이때 니은에 보시면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됩니다. 일부에는 저당권 성립할 수 없어요. 거기다 하나 써두실 게 있어요. 거기 하나 꼭 기억해 두실 게 우리 책에 빠져 있어서 그걸 하나 적어 볼게요. 저당권의 객체에다가 부동산 전부 되고 공유 지분도 되죠. 지분. 전세권이나 지상권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거기다 여백에다 하나 이걸 적어 두실게요. 이렇게 하고 등기된 임목. 임목은요. 이거 가지고 저당권 설정되나요? 안 되나요? 저당권 설정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왜? 등기 꽂아 있잖아요. 등기 꽂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대출 받는 거 됩니다. 반면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 등기를 할 수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 수목을요, 수목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 이 수목을 뭘로 해놓은 거? 등기를 해놓은 임목. 요거는 저당권의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대출받는 것도요. 근데 수목 중에서 뭘 갖춘 거? 명인 방법을 갖춘 거. 이거는 등기를 꽂을 수 없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요 차이. 예,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이 부분. 예.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에서 여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음 네 번째, 피담보 채권이요. 저당권이 있으려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채권. 은행이 경매로 가져갈 돈.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 뭐 할 돈? 갚을 돈. 거기다 써볼게요.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요? 경매로 빼갈 돈. 경매로 은행이 빼갈 돈. 반대로 말하면 채무자가 갚을 돈. 상환할 돈. 상환할 돈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이때 유념할 거는요, 첫 번째 줄이에요. 보통은요, 금전채권입니다. 이렇게 금전채권인데 꼭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전채권만 되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장래채권이요. 장래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이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기는 거? 나중에 생기는 거. 나중에 생기는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 장래채권에다가 별표할게요. 자, 그래서 저당권의 성립에서는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요소요. 다음 두 번째요. 저당권의 효력 부분이요. 저당권의 힘이 어디까지 작용하느냐 문제가 저당권의 효력 문제입니다.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이걸 노트에 이렇게 따로 하나 적어볼게요. 저당권의 효력하고 노트에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효력에서는 여기가 목차가 굉장히 길어요. 길고 산만하죠. 예, 우리 책 뭐 이건 교재마다 이 목차 잡는 건 다 달라요. 교재마다 제가 서술한 EBS 교재는 이거하고 또 목차가 다르고요. 출판사마다 목차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쉽게 제가 눈에 들어오기 쏙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드리면 목차를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첫 번째가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문제. 두 번째는요,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세 번째요. 세 번째, 저당권의 효력의 세 번째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의 세 번째는 우선 변제권. 저당권은 담보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죠.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책은 저당권 실행이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실행. 여기는 딱히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4번을 저는 빼버리고요. 예, 저당권하고 용의권 관계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있으면 그 전세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요 문제가 저당권하고 뭐하고요? 용의권. 대표적으로 전세권 생각하시면 되죠. 전세권하고 충돌 관계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책은 이 저당권하고 용의권 관계 속에 이거 속에다가 또 복잡하게 세 개를 또 벌려놨어요. 이게 더 산만하거든요. 굉장히 수험생들한테는 이 목차 자체가
저당권 이 목차만도 길은데 여기 목차가 또 쪼개지는데 여기서 또 쪼개놨어요. 세 개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차 자체를 흡수를 못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목차를 따로 쪼개버렸어요. 쉽게. 법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 문제.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이 과수원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는 과수원 낙찰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게 되면 여기 건물이 있게 되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철거하나요? 그냥 냅두나요? 냅두죠. 그러면 이 건물 주인에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여기에 지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괄경매는요.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이게 설정할 때 여기 과수원이 나대지였거든요. 근데 설정하고 나서 이 과수원 주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진 거예요. 언제? 저당권 설정한 뒤에. 설정한 뒤에. 그러면 은행은 과수원만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건물까지 일괄경매를 쳐버리게 됩니다. 이게 일괄경매 문제. 이게 366조, 이게 365조. 아주 중요하죠. 5번하고 이 5번이요. 따로따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를 제3취득자 문제요. 제3취득자의 지위 문제. 우리 책은요. 이 저당권하고 용의권 관계 속에다 이것도 때려넣고 이것도 때려넣고 이걸 또 때려놨어요. 이 안에. 굉장히 여기가 산만하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6개로 목차를 정리를 해버렸어요. 저당권의 효력은 몇 개로요? 6개로 이렇게 기억을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래서 6가지요. 저당권의 효력을 6개로 묶어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목차가 더 산만해지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끌어냈다는 점 요거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럼 효력의 첫 번째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봅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은 이걸 말했죠. 내가 빌린 원금은 이거 5천인데 이자가 불어가지고 9천까지 불었어. 이걸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 360조가 정해놓았어요. 자, 볼까요? 피담보채권은 원본, 동그라미요. 이자, 동그라미. 위약금,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밑줄이에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을 뭐라고 그래요?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지연배상. 및 실행비용까지 담보한다. 어디까지 담보한다?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 이상, 실행비용까지. 몇 가지요? 5가지요. 5가지가 피담보채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채권에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개? 5개요. 5개.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금 플러스 뭐까지요? 알파다. 알파. 원금 플러스 알파까지를 묶어서 피담보채권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고한 후 몇 년분만 1년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1년분. 그 지연배상은 몇 년분? 1년분이라는 거. 그 1년분에 별표할게요. 이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묶어둔 이유는 이걸 1년분으로 안 묶어두게 되면 만약 이 지연배상을 무제한 그냥 인정하게 되면 이걸 10년치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후순위 은행은요. 후순위 은행은 이 부동산 경매가 돼도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게 돼요. 왜? 앞에서 다 뽑아먹으니까. 그래서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연배상은 몇 년치로 1년의 제한을 여기다가 두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둔 조치가 이거예요. 그래서 1년분 제한은 거기다 쓰세요. 누가 있을 때만? 후순위자 있을 때만. 후순위자 있을 때만 1년분이다. 얘 있을 때만 1년분. 그럼 얘 없으면 이거는요 계속 더 불어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제한을 넣은 거는 누가 있을 때만? 후순위자가 있을 때만 제한받는 것이다 라는 거. 거기 별표합니다. 기출문제 26회 기출. 그래서 뒤에 보면 366페이지 8에 보면 채무자는 저당권자 은행에게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채무자가 1년분 제한 주장을 못하는 까닭은 1년분 제한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후순위자가 너 1년분만 빼가라고 주장하는 거지
채무자가 1년분 빼가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1년분 제한은 누가요? 후순위자가 하는 거다. 후순위자가.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목적물의 범위. 예, 여기가 별 3개 제일 중요해요. 저당권의 효력 6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부분. 자,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담보 잡은 부동산이 과수원이잖아요. 그럼 은행은 채무자가 이걸 못 갚게 되면, 피담보 채권을 못 갚게 되면 이걸 경매하죠. 담보 잡인 과수원을 경매를 때려버리죠. 그럼 낙찰자가 이 과수원을 갖게 되는데, 과수원에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붙어 있는 거. 수목이 여기에 붙어 있었더라. 수목이.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여기 청구루 있었다. 청구루를 뭐라고 그러죠? 부합물. 부합물도 낙찰자가 가져가고 종물도 낙찰자가 가져가요. 왜냐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이 저당권의 효력은 과수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과수원에 붙어있는 부합물과 어디까지요?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그리고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는 거예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우리 시험 단골입니다. 종물의 효력이 안 미친다? 미친다. 27의 기출.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꽝이죠. 효력이 미친다. 주의수의 저당을 설정하면 주유기, 종물이니까 효력이 미치죠. 부합물이요. 과수원에 있는 수목이죠. 수목. 수목은 부합물이니까 효력이 미친다. 이때 이 수목을요. 수목을, 과수원에 있는 이 사과나무를 설정하기 전에는 여기 청구루가 있었어요. 청구루. 근데 대출 받고 나서 5월 달에 대출 받고 나서 이 A가, 과수원 주인 A가 사과나무를 여기다가 700그루를 더 심었다. 설정 후에 700그루 심은 거. 이것도 그럼 부합물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것도 부합물이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에 있는 1000그루 사과나무하고 설정 후에 심은 700그루 효력 다 미친다. 여기에다. 설정 전후에 다 미친다. 오케이. 전후 별표. 그래서 부합물 할 때 부합물은 설정 전에 있는 거, 설정 후에 심은 거 다 미친다. 오케이. 전 후에 부합물에 다 미친다는 거 기억하세요. 종물도 똑같아요. 설정 전에 있던 거, 설정 후에 있던 거 다 미친다. 그것이 367페이지 맨 위에 1번입니다. 1번. 367페이지 맨 위에 1번. 366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358조 있어요. 거기 별 3개 할게요. 조문. 358조 맨 하단의 조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부합된 물건과 어디에 미치나요?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 동그라미, 종물에 동그라미.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에 별 2개 할게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다른 약정이 있으면 무슨 뜻?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설정에 의해 무슨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왜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물권 법정주의 원리 때문에 법률이 정해놓은 대로 효력이 생기죠. 물권 법정주의 원리가 그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58조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물권 법정주의에 아주 제한적인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바로 358조 단서예요. 설정자하고 은행하고 다른 약정을 하게 되면, 즉 청구루에 대한 사과나무 있죠. 이 사과나무에 효력이 미치기로 안 미치기로 효력이 배제되는 약정을 했다. 효력이 뭐하는 약정? 배제되는 뭐를 하게 되면 약정을 하면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과나무에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죠. 부합물이나 종물에. 근데 그 효력이 뭐하도록 하는? 배제되는 약정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고 뭘로 보아요? 유효로 본다는 거죠. 유효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이게 무효가 아니라 왜 유효가 된 거냐? 바로 물권 법정주의의 예외 규정이에요. 이 358조가.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원래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근데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뭐하는 약정? 배제되는 약정은 물권 법정주의 예외로서 유효다. 그럼 이 약정을 넣어버리면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을 넣게 되면 이 사과나무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는 거지. 그럼 효력이 안 미친다는 말은 무슨 뜻? 경매가 돼도 이게 경매가 돼도 낙찰자는 과수원만 가는 거지 사과나무는 손 못 댄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의 효력이 안 맺히도록 특약을 할 수 있다. 특약을. 아주 중요한 물권 법정주의의 예외예요. 물권 법정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예외 규정. 그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시험은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배제되는 약정은 무효다? 아니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왜 유효다? 물권 법정주의 예외 규정이니까. 자, 그래서 358조 별세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1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칩니다. 이때 시기는요. 설정 전, 후 묻지 않습니다. 이때 디귿 보세요. 디귿.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무단식재된 수목에 미칩니다. 수목. 수목은 왜 미쳐요? 부합물이니까. 다만 등기된 임목, 별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거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부합물이 아니라 독립한 별개니까요. 별개입니다. 별표. 임목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에는 여기에 수목이 있었는데 이 수목을 여기다 뭐를 해놨느냐면 명인 방법을 해놨다. 명인 방법. 그럼 이거는 효력이 과수원하고 별개로 취급이 되니까 효력이 안 미친다. 원래는 수목에 미치는데 안 미치는 경우는 언제다? 안 미치는 경우는 임목으로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때려놓은 거. 거기 두 줄 긋습니다. 그 다음 니을에 보면 농작물이요. 여기 농작물 심어놓은 거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별개죠. 별개니까 효력이 안 미치게 되죠. 그러면 니은만 보시면 돼요. 니은. 건물의 증축 부분이 있게 되면 증축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증축 부분. 왼쪽 니은 왼쪽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면 노트에다 그리셔도 좋습니다. 노트에다가. 자, A가 건물의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대출 이렇게 1억을 일으키고요. 여기 횟집 운영 중에 횟집. 근데 횟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주인이 이쪽을 증축을 했죠. 이만큼을 증축을 해서 더 늘렸어요. 이렇게요. 여기가 증축 부분. 여기는 기존 건물. 대출금 1억을 갚아줘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1억을 못 갚게 되면 저당권자는 건물을 경매를 때리게 되네요. 건물을. 그럼 낙찰자는 기존 건물만 갔나요? 증축한 데도 갔나요? 이 문제가 생기죠. 이 증축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기존 건물에만 미치는 걸까요? 증축한 데에도 미치는 걸까요? 이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이 증축 부분에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 문제가 이 사안의 쟁점이 되는 거죠. 즉 낙찰자는 이 기존의 건물만 가질까요? 증축한 데도 가져갈까요? 이 문제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느냐라고 할 때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그랬죠. 이때 증축 부분이 부합이 되면, 즉 구성 부분이면, 기존 건물에 뭐가 돼버리면 구성 부분이면 일부라는 거죠. 일부다. 그러면 부합물로 봐요. 부합물. 그럼 효력은 어디까지요? 증축한 데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이 증축 부분이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독립성을 띠게 되면, 독립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부합이 아니라 이거는 별개다. 별개. 그럼 효력은 여기까지 안 미치게 된다.
그래서 증축한데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성 부분인가요? 아니면 독립성을 띠나요? 이것으로 해결이 되어 옵니다. 오케이, 여기에 별표합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의 해결은 증축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집어 넣느냐 안 넣느냐는 구성 부분이냐 독립성이냐 이걸로 결정한다. 그럼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쪽에 있는 기존 건물하고 증축한 데가 이 증축 부분이 싱크대도 따로, 주방도 따로, 화장실 따로, 가스, 전기 따로 돼 있어서 이쪽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증축 기존 건물하고 별개다, 별개.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싱크대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수도전기도 따로 없고 그죠? 이러면 이거는 이쪽의 일부다, 일부.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종물 보시죠.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때 디귿의 별표할게요. 디귿.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종된 권리에도 미치게 돼요. 종된 권리의 별표. 이걸 뭐라고 그러죠? 권리의 종물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종물. 거기다 써주실게요. 권리의 종물. A번하고 B번이 있습니다. A번하고 B번에 묶어서 별 2개요. 종된 권리라고 하죠. 종된 권리. 원래 종물은 물건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죠, 권리. 권리에 대해서도 종물 이론을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A번하고 B번 중에 B번 볼까요? B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대출을 받았어요. 담보대출을. 45평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이 45평을 뭐라고 그러죠?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의 은행 저당을 잡히면 그랬다 1억을 대출받아서 못 갚게 되면 못 갚으면 저당권은 이 구분소유권을 경매를 치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구분소유권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대지사용권. 대지지분에도. 왜 미치느냐? 이 구분소유권이 주물. 대지사용권은 종물이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인 구분소유권과 종물인 어디까지요?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니까 낙찰자는요. 이 45평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뭐까지요? 이 대지사용권도 같이 가져간다. 이 이론을 종물 이론이라고 그래요. 종물 이론. 이때 이 대지사용권은 물건이요. 이게 권리요. 권리에도 주물, 종물 이론이 작동하더라. B번의 별표 19에 22의 기출. 그 다음 A번도 별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왜 지상권에 미쳐요? 지상권이 종물이니까 별표.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게 됩니다. 부합물과 종물에. 조심할 거는 뒤로 넘어가면 효력이 안 미치는 거 있어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요.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해요. 단 어디에 안 미친다? 별개 물건에. 별개 물건에는 안 미친다. 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건축물은 토지에. 일부요, 별개요. 별개니까 안 미치죠. 그 다음 이 수목을요. 수목을 명인 방법을 해놓은 거. 뭐를 갖추는 거? 명인 방법을 해놓은 수목. 이거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면 효력이 안 미친다. 등기된 임목. 이것도 별개. 효력 안 미친다. 그래서 별개의 물건인 거. 별개의 물건에는 효력이 안 미쳐. 여기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 368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요. 저당 토지 위에 건물. 건물 옆에다 써주세요. 왼쪽에다가 별개 물건. 별개 물건 하고 거기다 또 적어주시면 되죠. 뭐라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 다음 등기된 임목. 이거는 별개로 취급된다. 과수원하고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개니까 여기에는 효력이 안 미치죠. 당연하죠. 그 다음 과실에도 안 미친다. 어디에도 안 미친다? 과실. 과수원을 임대를 놓으면. 과수원은 이걸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료가 나와요. 이 C로부터 임대료. 그죠? 임대료는 누구 건가요? 은행 거예요? 설정자 거예요? 설정자 거지. 바로 그 임대료가 과실. 과실에도 효력이 안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에 효력이 안 미치는 거 두 가지예요.
별개 물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과실. 두 가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과실 방가로 2번에 있죠. 과실. 원칙 안 미쳐요. 과실에 효력 안 미쳐요. 임대료를 과실이라고 그러죠. 다만 압류 후 이거 못 갚으면 대출금 못 갚으면 은행은 이 과수원에 압류를 때리게 되죠. 압류 후에 나온 임대료는 은행 거다 이거죠. 압류 후에 수취한 거. 그래서 359조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거기에 별표할게요.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효력이 미친다. 과실에도 미친다. 그럼 압류 들어오기 전에는 안 미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두 가지죠. 효력이 미치는 거 두 가지. 어디에 미치느냐면 부합물과 종물에는 효력이 미친다. 여기엔 효력이 미친다.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어디에 안 미치고요? 별개 물건하고 과실에는 안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는 부합물과 종물에는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간결하죠. 반대로 별개 물건에는 안 미친다. 과실에도 안 미친다. 효력이 안 미친다. 별개 물건에 뭐가 들어가요?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 다음 등기된 임목. 효력이 안 미치는 거죠. 과실, 임대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딱 하나요?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 4번에 있는 물상대위는 뭐냐면 건물이 불나게 되면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에도 효력이 미치죠. 이거를 우리는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보험금. 여기 하나 추가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보험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보험금. 건물이 불나게 되면 보험금 나오죠. 그 보험금을 은행이 압류를 딱 걸어가지고 돈을 빼가죠. 보험금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물상대위.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3개. 부합물, 종물, 그 다음 어디요? 보험금. 건물이 불났을 때 건물의 값어치가 보험금으로 탈바꿈하죠. 가치적 변형물로. 보험금에 효력이 미치게 되고 안 미치는 거 2개. 별개 물건하고 과실에 안 미친다. 이렇게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서 이렇게 5가지로 분리해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이 물상대위하고 관련해서는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별도로 소개할 판례들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당권 효력의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 2개 맥락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금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죠. 플러스 알파. 이때 플러스 알파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1년치만인데 그 1년치는 누가 있을 때만 후순위자에 대해서만 1년치다. 후순위자 없으면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는 효력이 미치는 게 있고요. 효력이 미치는 게 있고 효력이 안 미치는 거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분 358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선 변제권 있죠. 자, 이 부분은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